다음에 의도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미국과 중국이 의도하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이런 걸 만든다고 봐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근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제조업으로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저는 좀 어렵겠다 생각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라는 걸 우리 잘 알잖아요. 특히 반도체나 이런 산업 같으면 굉장히 숙련된 그 다음에 임금이 그렇게 높지 않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 조건을 보면 중국이 그거는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기술 수준은 중국이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제 획득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미소 냉전도 그랬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소련을 이겼겠습니까? 군사 무기 잘 만들어서 미국이 뭐 여러 가지 교란 작전을 펴온 것 같긴 해요. 가령 1983년 신년에 그 레이건 대통령이 텔레비전 나와서 뭘 이야기했냐면 스타워즈입니다. 이제부터 전쟁은 인공위성 저쪽 영역에서 한다. 소련이 핵미사일을 날리면 인공위성이 요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스타워즈 플랜을 내놓으면서 지금 사드라고 하는 것도 그때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어마어마한 지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주선입니다. 제가 볼 때 소련도 그때 긴가민가한 것 같아요. 저것들이 진짜 저를 의도를 갖고 저러는 건가? 그럼 우리를 기만하는 건가? 근데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글로 치고 나가는데 소련도 글로 치고 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가뜩이나 경제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소비에트 경제라고 하는 게 집단 농장 이런 경제의 생산선은 70년대 말부터 꺾여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80년대 아프가니스탄하고 전쟁하느라고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지출도 많았고 소비에트의 생산성은 악화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미국이 소련한테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강요한 것이죠. 그거 따라가다가 미국은 GDP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자기 따라오겠다고 백세 강세인데 그 전략을 써서 다른 나라가 따라오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경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은 그거 버리면 돼요. 버리면 돼요. 반도체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굳이 반도체를 해서 결국은 거기서 자기네들이 반도체 강국이 되겠다? 이게 그 노동력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반도체는 교란 작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미국이 결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달러화인 것이죠. 달러화는 국제 결제 통화입니다. 달러화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나라가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국도 달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미국이 이기느냐 중국이 이기느냐는 중국이 어떻게 달러화, 그러니까 국제 결제 통화에서 얼마만큼 독립을 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그동안 중국도 이 문제를 잘 알았어요.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미국이 달러화로 딴지를 거라고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외환 독립 카드를 꾸준하게 추진해왔습니다. 그 외환 독립 카드는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 썼습니다만 경상수지 흑자와 이거 우리가 푼 돈이죠. 그 다음에 외국인 직접 투자 이거 잘 나간 돈이란 말이죠. 요만큼은 외환 보유고로 쌓지 않아요. 보시면 2013년까지는 열심히 쌓았어요. 이렇게 쌓았는데 그 이후로 외환보유고가 계속 이제 흑자는 나죠. 근데 옛날의 추세선이 아닌 선으로 가고 지금도 외환보유고가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많습니다만 이걸 기업들한테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저 때부터 저 외환보유 저렇게 됐느냐? 이유는 다른 거 없겠죠. 저 때가 1대1로 할 때거든요. 1대1로 하면서 가령 방글라데시에 가가지고 뭐 만들고 했는데 국경을 넘어서 뭘 만들었으니 이건 수출로 잡히죠. 경상수지로 잡힙니다. 근데 방글라데시가 무슨 달러가 있어서 주겠습니까? IMF한테 빌려서 주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이것도 다 잘라버렸어요. 1대1로 국가들한테는 IMF가 좀 빌려주지 말고. 그 때문에 이제 중국이 이만큼의 외환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봤던 게 중국 기업들이 달러가 없어가지고 부도나는 것들을 여러 번 계속 봐왔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느냐, 오른쪽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 쪽으로 돈이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근데 주식으로 돈 들어오는 거는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주식으로 돈 들어오는 거는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엔트그룹 IPO가 조절될 때부터 중국 금융당국자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관찰해야 하는데 주식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거 한마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한마니가 들어오는 거 원치 않는데 최근에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IPO하고 DD
IPO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중국 기업들이 끌어당길 수도 있는데 그걸 주가를 그렇게 떨어뜨리나요? 야, 중국이 돈이 필요 없나? 그게 아니고 그렇게 들어온 돈은 언제든 한 방에 훅 나갈 수 있다.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겪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나라가 아이고 뭐 92년에 우리 주식시장 문 열었거든요. 물밀듯이 들어왔죠.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 성장한 나라. 물밀듯이 들어왔다가 어느 날 물 빠지듯이 훅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주식 원치 않는다. 중국의 주가도 못 올라가요. 하도 정부에서 이제 주가를 탄소화해요. 외국인들이 돈이 주식 쪽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통화 긴축을 하면서 주식 쪽으로 돈이 못 들어가게, 주가도 못 올라가게 하는 그런데 채권적으로 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채권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JP모간이나 이런 기업들을 작년에 중국에 유치를 했어요. 그때 JP모간이 그랬죠.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로 외자 기업한테, 외국 기업한테 50% 이상의 지분을 절대 안 주던데 우리 51% 이상 지분 안 주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결국 51% 이상의 지분을 중국이 줬죠. 뭐 70% 이상의 지분도 이런 그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들한테는 주고 유치를 하고 이 기업들이 이제 채권 투자하는 자금을 갖고 들어와서 채권을 하고 그 돈을 중국은 딴 데 주식시장에 주가 올리는 데 쓰지 못하게 하고 요게 중국 기업들이 외화를 기본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 그런 뭐 기업들이 달러가 없어서 부도가 났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는 심지어 국영기업이라고 국유기업이라는 기업들 자체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잘 돌아가면 중국은 문제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기술적으로 자립을 해 나갈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높으면 작년에 이것 때문에 백악관에서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애들이 중국에 돈 넣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의 상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돼 있었는데 그냥 냅뒀어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좀 시간 지나고 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만 있으면,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 있으면 돈 빠져나온다. 중국이 돈 안 빠져나가게 하려고 금리를 높여야 될까 아닙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미국은 금리가 올라가도 돼요. 그러니까 가계가 모기지 대출 받을 때 10년, 30년씩 고정금리로 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돈 들고 난 다음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가계가 이자 부담이 없어요. 부동산 시장이 훅 나가는 일이 없죠. 근데 중국은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변동금리로 다 돈을 빌려서 집을 샀잖아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면 중국이 이게 부채가 많은 나라, 그것도 다 변동금리인데 유지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미소냉전 때도 그랬습니다만 미국의 기본 정책은 고금리 정책이었습니다. 재정을 가지고 끌고 올라가면서 경제를 계속 성장시키고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금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서 올라가겠죠. 뭐 올해 이제 미국 연준이 뭘 한다 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느릴 겁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올해 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재정을 갖고 계속 경제를 성장시켜 나갈 건데 금리가 조금 아주 높아지는 게 좋겠다. 확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경제를 끊겠다라는 게 아니고 경제가 이렇게 올라가면 금리를 조금씩 올리잖아요. 빨리 안 올립니다. 빨리 안 올립니다. 아주 천천히. 최근에 또 뭐 델타 변이까지 있어서 좀 더 천천히 버블 안 생길 정도로 가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미국 하는 거 보니까 저게 만약에 성공하면 한 2, 3년 있다가 미국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물가지 모르는데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미국이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겠지만 이런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막을 것 같지도 않고 재정을 저렇게 쓰면 성장이 올라가고 금리가 천천히 올라갈 것 같은데 우리 그때 나중에 올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조금씩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올해 뭐 한 2번 정도까지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제 델타 변이의 확산에 따라 가지고 속도는 좀 조절될 것 같아요. 한 번 할 수도 있고 뭐 괜찮으면 2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경제는 제가 볼 때 금융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을 포함해서 강력한 재정 정책으로 성장을 끌고 올라간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기저에서 올라오는 힘이 있다. 이게 이제 내년에
금리를 올리는 힘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장이 지속될 수 있겠다. 그리고 성장의 방향이 이쪽이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리고 금리가 속도는 좀 느리겠지만 결국은 올라가는 쪽으로 한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상임님 끝났어요. 이거를 녹화하는 팀을 올릴 수 있네요. 녹화는 했는데 저기 다시 연결하면 안 되나요? 웹엑스가 안 됐네요. 방이 바뀌어가지고. 네? 아이고, 돈 주고 해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돈 주는 걸 우리가 가입을 해야 돼, 줌으로. 학교 거는 했잖아요. 다음번에 근본적으로 여기 진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금리 언제 올립니까? 원래는 이제 8월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학교 예배 지금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보면 뭐 지금 올리는 불가능하고 결국은 이제 연말 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나도 10월 11월 그때가 되지 그 하반기에 선선한 9월부터 몇 개월 이제 4분기 가까워질 때쯤 경기의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가 사실 지금 계속 상승 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하반기 본격적으로 3, 4분기 좋아진다는 얘기가 사실 같습니다. 4분기. 그러니까 그 가장 거기서 이제 강력한 근거가 뭐냐면 미국 가계가 내국제에서 돈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정부가 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가계 지출률이 지금 한 24% 나옵니다. 원래 7% 하던